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전 자격지심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게 심지어 남도 아니고 가족이라면 더 속 터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 인연을 끊는 건 정말 독해야만 가능한 거라고 하던데 제가 과감하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저희 집은 아빠, 엄마, 저, 그리고 2살 차이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랍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사실 부족한 거 없이 풍족한 환경이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바로 할아버지 덕분이었죠. 할아버진 크게 유통업을 하셨고 그 덕에 부를 많이 쌓아 아빠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실 수 있었거든요. 그 덕분에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큰 건물을 물려받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항상 강조하시던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겸손이었답니다. 아빠 엄만 가방이나 옷도 기본적으로 10년 넘게 입으셨던 게 대부분이었어요. 물건을 함부로 사지도 않았지만 함부로 버리지도 않으셨죠. 그래서 늘 부모님 옷장을 보면 진짜 오래된 물건들이 많았죠. 심지어 차도 10년 넘은 차를 오랫동안 타고 다니시기도 했고요. 학창 시절엔 그런 부모님의 절약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어요. 아빠, 우리도 새 차로 바꾸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다 차들도 좋던데 왜 우리 집은 저렇게 낡은 차를 타고 다녀? 나도 좋은 차 타고 싶어. 주희야, 아빠가 항상 뭐라고 그랬지? 아껴야 잘 사는 거라고 그랬지? 우리가 지금은 넉넉하게 잘 살고 있지만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란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낭비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아빠 엄마는 새 것도 잘 안 사잖아. 건물에 있으면 뭐해? 좋은 차 한번 타보지도 못하는데.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이야? 멀쩡히 잘 굴러가는 차 한 대 있는데 그건 어쩌고? 남들 보기 좋으라고 무조건 새 것만 써서는 안 되는 거야.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물건들 함부로 버리는 것 못할 짓이야. 부모님은 정말 한 달에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직장인 연봉 정도 될 정도로 풍족하셨지만 정작 주변에선 잘 사는지 잘 모를 정도로 소탈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경제관념을 항상 저희에게 알려주시려고 노력했고요. 저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용돈 기입장을 항상 써왔고 매번 용돈을 받을 때마다 절약하고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나 여동생이나 경제관념 하나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갖고 자랐어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결혼할 때도 부모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에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변호사로 능력도 좋고 거기다가 성격도 참 시원시원하고 좋았습니다. 특히나 항상 소탈하고 절약하는 모습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런 남자친구와 결혼을 다짐하고서 준비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던 날이었어요. 정식으로 인사를 가 얘기를 나누다 부모님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시모께서 너무 화들짝 놀라시는 거였어요. 부모님은 그럼 뭐 하시니? 아, 부모님께선 쇼핑몰 건물 하나 가지고 계셔서 그걸로 생활하세요. 저 시내에 있는 땡땡타워 관리하시고요. 뭐, 뭐라고? 땡땡타워라고? 거기 건물주가 부모님이셔? 네, 근데 왜 그러세요? 아이고 세상에나 내가 거기 청소를 하고 있어. 아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자리에서 정말 예비 시모뿐 아니라 저도 예비 남편도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이 관리하시던 건물은 층별로 쇼핑몰도 하고 찜질방도 크게 운영하는 8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임차인들도 정말 많이 있었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용을 했었는데 그 건물 청소하시는 분 중 한 명이 예비 시모라는 사실에 진짜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지방 광역시라 큰 지역은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닿을 수 있었는지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사실 처음엔 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는 거라며 사람은 돈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고 늘 얘기하셨지만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사돈이라고 하면 괜찮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진 정말 예의를 갖춰서 예비 시댁 식구들을 대하셨죠. 딸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건물에서 일하신다고 들어서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람 인연이 이어질 수 있는지요. 정말 항상 저희 건물 깨끗하게 잘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 할 일을 하는 것 뿐인데요, 뭘. 사실 저희 쪽에선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제가 일하는 곳 건물주시라니 솔직히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결혼을 시켜도 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실 거 하나 없습니다. 이게 또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부모 잘 만나서 이 자리까지 온 거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처지는 아니죠. 그저 우리 애들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 입장에서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끝나고서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나 예비 남편이나 모아둔 돈이 있어 그걸로 신혼집도 마련하고 결혼 준비도 다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신혼집은 서로 모아둔 돈을 합쳐도 대출 없이 마련하기 힘들었고 결혼 준비, 신혼여행, 가전, 가구들까지 어찌나 돈 들어갈 일들이 많은지 준비하면서도 많이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부모님에게도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아빠가 저와 예비 남편을 부르시더니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꺼내셨어요. 니들 신혼집 마련은 잘 돼가니?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던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불러봤다. 알아보곤 있는데 아무래도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아니면 전세를 구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요즘 부동산도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말이야. 대출 금리도 오르는데 지금 신혼집 마련하는 게 부담될 것 같아서 아빠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안 그래도 이번에 전세 만기되어서 나가는 집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니들이 살면 좋을 것 같구나. 정말? 진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돼? 우리야 그렇게만 하면 훨씬 부담도 덜고 좋지. 그래, 어차피 새로 세입자 구하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 꺼내본 거다. 이서방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버님,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신혼집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아팠었는데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정말 저희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도움을 받고서 신혼집까지 마련을 하고 저희는 행복하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선 결혼하고서 초반엔 절 너무너무 예뻐하셨어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숙 남편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 제가 결혼할 때 시숙은 결혼해서 형님이 있었습니다. 시숙는 멀리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어서 잘 마주치진 않았어요. 그래도 가끔씩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시숙네가 멀리 살아서 그런지 가까운 저희들은 자주 시댁에 가 밥을 먹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시모가 늘 절 복덩이라며 좋아하시곤 했어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왔어? 안 그래도 마침 밥도 딱 다 됐는데 시간 맞춰서 잘 왔네. 어머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제가 와서 도와드려야 되는 건데 혼자서 고생 많으셨겠어요. 고생은 무슨, 내 자식들 먹는 건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일하느라 오늘도 고생 많았다. 힘들지? 얼른 저녁 먹고 가서 쉬거라.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된다니까. 괜히 신경 쓰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자주 얼굴 뵙고 만나야 저희도 더 가까워지죠.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 아유, 없다, 없어. 내가 다 했어. 넌 가서 좀 앉아 있어. 네 시아버지도 이제 곧 온다고 하고 장모니도 금방 끝나서 온다 그랬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 같이 오면 밥 먹자꾸나. 시댁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늘 따뜻하고 절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런 시댁에 갈 때마다 처음엔 편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갔을 때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가 청소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사실 거의 10년 넘게 하던 일이셨기에 전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혹시나 저희 집 때문에 그러신 걸까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 집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괜히 신경 쓰여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솔직히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건물주인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청소를 하겠니? 다들 알게 되면 뒷말라고 그러겠지. 사돈 얼굴에 내가 먹칠할 수는 없다. 어머니께서 마음이 많이 쓰이셨나 봐요. 그럼 일은 당분간 쉬시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내가 뭐 다른 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모아둔 돈으로 작게나마 칼국수집 열려고. 마침 아는 언니가 이제 식당 못하겠다고 처분하려고 한다길래 내가 그걸 받는다고 그랬다. 어머, 진짜요? 어머니 음식 솜씨야 다들 알아주죠. 근데 어머님 혼자서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고 말고 아직 팔다리 튼튼한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전 이런 시모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늘 일을 하셨거든요. 아들이 변호사면 좀 의지할 법도 한데 시모는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노력하셨답니다. 처음엔 그게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시부였습니다. 시부는 평소에도 술을 엄청 좋아했는데 매번 술을 마시면서 일은 안 하고 탱자탱자 놀기만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를 위해선 시모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시모가 칼국수 집을 여시고선 전 주말이면 시모 가게에 가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모는 고마우면서도 얼마나 제게 미안해 하셨는지 몰라요. 어머님, 제가 이거 설거지할 테니까 좀 앉아 계세요. 오늘도 새벽부터 나오셔서 내내 일하셨잖아요. 마침 점심시간도 지났고 앉아서 쉬세요. 아이고, 아니다, 아니야. 넌 건드리지 마. 내가 하면 될 걸. 괜히 너 여기 와서 네가 고생이네, 고생이야. 그냥 국수나 한 그릇 먹고 가라니까. 에이, 제가 뭐 매일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해봤자 뭐 한두 번 와서 도와드리는데요, 뭘. 그리고 저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같이 와서 도와드리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죠. 아이, 어머님, 얼른 앉아서 좀 쉬세요. 나중에 또 저녁까지 내내 서서 일하시잖아요. 고맙다, 고마워. 내가 우리 며느리 덕에 앉아서 쉬는구나. 평생 아들내미들 뒤치다꺼리, 남편 뒤치다꺼리 하느라 제대로 앉아서 쉬지도 못하는데 우리 며느리 덕에 쉬는구나. 고맙다. 그렇게 전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서 전 다음에 큰딸을 낳고 2년 후엔 작은 딸도 낳아 소소한 행복들을 쌓고 있었어요. 남편도 성실하게 일하고 양가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니 참 이런 게 행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도 참 잘했어요.
가끔씩 집에 가서 아빠랑 말동무도 하고 엄마한테도 살뜰하게 잘했답니다. 거기다가 멀리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동생도 저보다 더 잘 챙겨주곤 했고요. 한 번은 남편의 세심함에 감동한 적이 있었어요. 멀리 사는 여동생한테 생일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여보, 당신 동생한테 선물 보냈어? 오늘 너무너무 감동했다면서 나한테 연락 왔더라. 대체 뭘 보냈길래 얘가 이렇게 감동이라고 연락까지 와? 아, 저번에 처제 갖고 싶다던 거 있었잖아. 뭐 한정판 가방이라 그랬나? 품절돼서 못 샀던 거.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파는 곳을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바로 가서 사서 보냈지. 진짜? 여보, 고마워. 난 생각도 못 했는데. 그거 저번에 그냥 지나가다가 한 말 아니었나? 그러긴 했는데, 딱 그게 생각이 나서, 뭐 처제 기분 좋았다고 하면 나도 뿌듯하네.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타지에서 얼마나 외롭겠어. 이럴 때 한번 딱 챙겨줘야지. 이런 세세한 남편 덕분에 전 너무 기분이 좋을 때가 많았어요. 여동생뿐 아니라 저희 엄마나 아빠 생신 때도 남편 항상 원하는 선물을 잘 챙겨주곤 했습니다. 늘 사소하게 지나칠 만한 얘기들도 남편은 다 기억을 해서 꼼꼼히 챙기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이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은 그때까지였어요. 작은 딸이 태어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결혼하고서 딱 4년이 지난 후부터 점점 제 결혼 생활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모의 다급한 연락에 시댁에 가보니 아주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바로 시댁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진 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부가 금융사기에 빠져서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싹 다 받아 투자를 했던 거였어요. 그때 당시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바로 거기에 시부가 당해서 진짜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였습니다. 진짜 경매까지 붙여지고 나서야 그 사실이 들통났고 그걸 뒤늦게 알게 된 시모는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혜미야, 이걸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아. 이 집 글쎄 당장 경매 들어간댄다. 경매에도 네 시아버지가 사고 친 돈 수습될지 말지도 모른다는데 이제 어쩌면 좋니?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냐고. 어머님,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대요? 아휴, 모르겠다, 모르겠어. 내가 이게 어찌 된 거냐고 따져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집을 나가버리고선 연락 두절이야. 아휴, 내 팔자야. 다 늙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이걸 어쩜 좋으니? 너무나 속상해 하시면서 우시는 시모를 보면서 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하는데 어쩜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전 어떻게든 시모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당장 살 곳부터 마련해야 했는데 사실 시모가 칼국수집을 열면서 그동안 모아둔 목돈도 쓰시고 그러다 보니 금전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 친정에서 절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주희야, 혹시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거 설마 사돈 어른도 피해 입으신 거 아니지? 어? 아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시댁 난리도 아니야. 집도 경매 넘어가고 지금 당장 이사할 것도 찾아야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큰일이야. 아이고, 설마 했더니만 아니 안 그래도 예전에 사돈 어른이랑 잠깐 마주쳤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요즘 투자를 하신다 어쩐다 했던 게 내가 딱 기억이 나서 말이야. 아휴, 그랬구나. 어쩜 좋냐.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니? 모르겠어. 어머님도 식당 여시느라 당장 여윳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출이라도 받아들여야 하나 생각 중이야. 매일 어쩌면 좋냐고 우시는데 우리라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빠에게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자 아빤 결심을 하신 듯
저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 아빠의 말을 듣고서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주희야, 그럼 아빠가 전셋집 하나 얻어주마. 거기에 들어가서 지내시는 건 어떠니? 나중에 좀 여유 되시면 이사 가시면 되는 거고. 아빠가? 아, 아니야. 괜히 아빠가 그러면 어머님도 부담스러우시고 남편도 불편해할 수도 있고. 솔직히 지금 이렇다 저렇다 따질 여유가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 안 그래도 아빠 건물에서 일하시다가 이래저래 신경 쓰이셔서 일도 그만두시고 무리해서 식당 차리신 건 아닌가 내가 걱정이 많았거든. 이참에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 나도 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나. 전 아빠의 말을 듣고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사돈이라고 해도 이렇게 크게 도움을 주는 건 쉽지 않잖아요. 아빠가 정말 큰 결심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도움으로 전셋집을 얻고서 시댁은 무사히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이사를 가면서 시모는 너무 감사하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시부는 그렇게 크게 사고를 치고 나서부턴 그래도 눈치가 보이셨는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숙네도 트러블이 시작되었어요. 멀리 지방에 살고 있었던 시숙네는 사실 자주 마주치지 않다 보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시숙네는 시댁으로 와 며칠씩 있다 가곤 했는데 사실 그전까진 저희 집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시댁이 저희 집 도움을 받고 이사를 갔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시숙은 갑자기 막 뜬금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턴 시숙은 사업한답시고 돈 빌려달란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아이, 재수 씨, 집이 그렇게 잘 살았으면 나한테 언질이라도 해주지. 난 하나도 몰랐네요. 여기 집도 재수 씨네 집에서 해준 거라면서요? 야, 내 동생은 처가댁 잘 만나서 무슨 복이야. 그럼 재수 씨 명절이니까 집에도 가겠네요. 안 그래도 나 이번에 사업하러 가는데 그거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집에 돈 좀 있으실 테니까 투자 겸 겸사겸사 사돈도 도와주고 말이야. 네? 아주버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아주버님 사업 도와달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아니, 왜 사돈의 집은 도와주면서 사돈 총각은 안 도와줘? 그건 아니지. 여유도 있으신 것 같구만. 재수 씨,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냥 꽁으로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 이자도 쳐서 갚는다고. 한번 재수 씨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봐요. 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이번에 급한 일이라서 저희 집에서 좀 도움을 주신 거고 투자나 이런 건 공과사를 구분해야죠. 전 바로 말을 끊어버렸지만 어떻게 그런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술술 내뱉는데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 그 누구 하나 시숙이 하는 말을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냥 저처럼 황당하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시숙 내 부부싸움으로 번지더라고요. 시숙도 시숙이지만 형님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같이 저녁에 술 한 잔씩 하게 되었는데 또 저희 집 얘기를 꺼내다가 시숙과 형님이 크게 다투시기도 했어요. 아휴, 우리 재수신 참 좋겠네. 부모 잘 만나서 노후 걱정도 없잖아. 장문이 쟤도 얼마나 편해. 처가댁이 잘 사니까 누구처럼 아등바등 일할 필요도 없고 말이야.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뭐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당신이 고생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 아니 내가 내 생각도 말 못해?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재수 씨는 잘 살고 당신네 집은 못 살잖아. 처가댁이 잘 살면 사이도 좋은 거 아니야? 나야 처가댁 덕 한 번 못 보지만 동생은 앞으로 실컷 볼 테니까 부러워서 그러지 부러워서.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나야말로 시댁이 잘 살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진 않아.
주변에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해. 허구한 날 돈 때문에 난리 나고 이런 게 한두 번이야? 그러면 자식이라도 정신 차려서 살아야지. 맨날 사업한답시고 돈이나 빼먹고 말이야. 뭐야? 이 여편 내가 말 다 했어? 다 했다. 뭐 어쩔래? 어쩔 건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전 정말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 개판 5분 전으로 집에서 물건을 던지고 난리 부르스를 피우는데 와,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날은 겨우겨우 저랑 남편이 형님과 시숙에게 달라붙어 말리면서 사건을 겨우 수습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끝이 나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숙이 이혼을 하고 시댁에서 난리가 나고 그러니 시댁 분위긴 한순간에 확 가라앉고 말았어요. 시모 식당에 가면 늘 시모의 한풀이를 들어야만 했고요. 그런데 점점 시댁 상황이 나빠지면서 그동안 그렇게 좋았던 시모와 남편도 슬슬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는 은근슬쩍 제가 좀 더 잘하길 바랬어요. 뭐 하나라도 고장나면 시모는 자연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하루는 시모 식당에 갔는데 시모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본 적이 있었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팔이 아파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팔이 아픈가 모르겠다. 하도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이제 내 나이도 젊지 않으니 일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네. 어머니 몸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은 쉬세요. 매일 이렇게 일하시면 탈날 수밖에 없죠. 아휴, 어떻게 쉬니? 우리 집에 돈 버는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는데 니들이 뭐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대줄 것도 아니고 저 옆가게 가보니까 새로운 식기세척기가 그렇게 좋다던데 그걸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네가 하나 그거 좀 해줘라. 어? 내가 딱 그거 하나 바꾸면 좀 수월하고 편할 것 같은데 말이야. 아, 식기세척기요? 그럼 남편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아이, 그걸 왜 우리 아들한테 말해? 네가 그냥 바꿔주면 될걸. 걔가 변호사지만 재산이라곤 땡전 한 푼 못 받는데 여유로운 네가 사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매번 시모는 마치 제가 당장이라도 부자인 것처럼 절 대하곤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한테 무슨 돈을 맡겨둔 것처럼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소한 거부터 요구를 하더니 나중엔 큼직큼직하게 목돈 들어갈 것도 아무렇지 않게 시모는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더니 무슨 크루즈 여행 책자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뜬금없이 여기에 왜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시부모님이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모에게 물었죠. 어머님, 이거 뭐예요? 크루즈 여행 책자 아니에요. 갑자기 이건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아이, 저번에 누가 크루즈 여행 갔다 왔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가볼까 해서 보고 있었지.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 뭐 7순에 8순에 그럴 때 가기 딱 좋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어머님 근데 여행 가는 게 싫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행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좋아하는데 여력이 안 돼서 못 갔던 거지. 근데 이젠 상황이 다르지 않니? 아들도 변호사에 며느린 집안 빵빵하고 내가 못 갈 이유가 어디 있겠니? 안 그래도 니들 우리 여행 한번 보내줄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니들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다. 보니까 또 얼마 안 하더라고. 그 정도면 너한테 껌값 아니니? 전 시모의 말에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크루즈 여행이 어디 한두 푼이겠어요? 거기다가 전 평범한 직장인인데 껌값이라뇨. 왠지 저희 집 재산 때문에 이러시는 것 같아 전 더 이상 참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얘기를 했죠. 어머님, 저 월급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남편도 지금 변호사지만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크루즈 여행 가시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보내줄 순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집은 저희 집이고 전 그 재산에 한 푼 관여할 바가 없어서요. 자꾸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도 너무 부담되고 불편해요, 어머님. 저희 지출하는 건 저희 월급 내에서만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니, 뭐 내가 뭐 부담 가지라고 얘기한 거니? 그냥 그렇다고 한 거지. 그리고 재산은 네가 다 물려받을 텐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아직 제가 재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돈은 다 저희 부모님 거고 제 몫은 없어요. 제가 받으리란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저희 집 재산이 제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딱 잘라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때부턴 괜히 시댁일에 너무 오지랖을 부렸던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전 그저 제 가족 일이니 도움을 주고 싶어 그랬던 것 뿐이었는데 마음이 참 씁쓸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저렇게 딱 잘라 거절하고 나서부턴 시모가 어느 순간부터 아들 자랑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보고 잘난 아들과 결혼했으니 알아서 잘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시모는 매번 절 볼 때마다 아들 자랑을 줄줄 늘어놓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넌 얼마나 좋니? 변호사 노후도 없고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너 지금 직장 다니는 거 월급도 많지 않고 노후 보장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아들은 변호사니까 앞으로 돈도 더 잘 벌 거고 눈 감기 전까지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넌 복이다, 복. 저도 열심히 일하는데요, 뭐. 노후 준비도 차근차근 하고 있고요. 저도 제발 남편이 좀 돈을 잘 벌어왔으면 좋겠네요. 지금이야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변호사 남편이 있다고 하면 아마 주변에서 엄청 부러워할걸? 솔직히 아들이 변호사면 며느리가 돈 하나를 안고 온다던데. 우린 사실 염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나 안 바라고 너 받아들인 거다. 그러니 넌 시댁도 잘 만났다고 생각해야지 뭐.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시모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그리고 저희 집에서 도와준 건 도대체 뭔지. 그렇게 도와줬던 건 새카맣게 잊고 자기 아들만 잘났다고 하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향하는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며 점점 시댁에 가는 일이 줄어들었죠. 더군다나 시댁도 시댁이었지만 사실 저에겐 고민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저에 대한 의처증이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둘째까지 출산을 하고서 살이 많이 찐 상태라 어느 날부턴 운동을 좀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서도 남편은 정말 못마땅해 했습니다. 당신 설마 운동하면서 딴 남자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나 진짜 그러는 거면 절대 용납 못해. 알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다른 남자 만나. 언제 뭐 애 낳고서 살찐 것 같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살 좀 빠지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뭐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당신 그래도 나 속이면 안 돼? 나 변호사야, 변호사. 나 잘못 건드리면 당신 뼈도 못 추려. 처음엔 그저 남편의 작은 질투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의처증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직장에 다니다 보니 사회생활로서 직장 동료들과 연락도 주고받고 회식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식을 할 때마다 진짜 남편한테서 폭풍 연락이 올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회식 중에 30분 정도 핸드폰을 못 봤는데 거의 30분 가까이 남편의 부재중이 찍힌 적도 있었어요. 전 집에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고 기겁해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태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은 별일 없지. 회식 잘하고 있어? 근데 왜 전화는 안 받아? 30분 동안 전화 안 받길래 나 찾아갈 뻔했잖아.
뭐야? 아이, 밥 먹느라 전화 못 받은 거지. 별일은 진짜 없는 거 맞지?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나 깜짝 놀랐잖아. 당신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지. 내가 메시지도 얼마나 보냈는데 뭘 그렇게 먹길래 전화를 안 받아? 뭐 회식 핑계로 다른 약속한 건 아니지?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회식이라고 공지 올라온 것도 당신한테 다 보여줬잖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전 시간이 갈수록 속이 답답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턴 아예 제가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무슨 보고를 하듯이 전화를 해야만 남편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누구라도 만난다 치면 통화 목록부터 메시지까지 싹 다 확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의 집착이 날로 심해지니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왠지 모를 해방감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시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저도 바쁘고 정신 없었기도 했지만 집에 일이 있다 보니 시댁에 거의 가지 못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시모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은 생각에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굉장히 뜻밖의 소식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건 바로 이혼했던 시숙이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네 시숙이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렸나 보더라. 저번에 결혼하고 싶다면서 처자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참 착하고 괜찮더라고. 직장 다니고 있고 집안도 좋다고 하는데 이참에 결혼 다시 시켜야 될 것 같구나.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거 말해주려고 저한테 전화 주신 거예요? 안 그래도 저도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아유, 그러니? 일단 네 얘긴 좀 이따가 듣고 내가 먼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말이야. 사실 너도 알다시피 네 시숙이 그전까진 하도 사업한다 뭐한다 돈만 쓰고 모으지 못했던 거 알지? 그래서 이번에 결혼할 때 신혼집 구하는 게 쉽지 않은가 보더라. 그렇다고 뭐 우리가 도와줄 처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네 친정에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안 되겠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4억만 좀 빌려와라. 네? 어머님 4억이요? 저희 집에서 빌려오라뇨. 어떻게 4억을 빌려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숙 결혼시킨다고. 아니, 네 시숙 결혼시킨다고 4억 빌려오는 게 아니고 원래 네가 가지고 와야 할 결혼 자금 이제라도 가지고 온다 치면 되지 뭐. 내가 그때 그랬지? 변호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며느리가 결혼 지참금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때 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이참에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니? 그러지 말고 친정에서 빌려와라. 내가 뭐 그거 그냥 받겠대? 아, 나중에 갚으면 되지. 못 빌려오면 너 이혼이야. 우리 아들 더 잘난 며느리 얻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너 받아줬던 거야. 알지? 전 마지막 시모의 말에 결국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질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남편한테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 걔가 나한테 할 얘기가 뭐가 있어? 하긴 아들한테도 이렇게 매번 돈 요구만 하니까 남편이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전화 한 통 안 하겠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혼시키신다고요? 어머, 어쩌죠? 벌써 이혼 소송 중인데. 어머님이나 저나 마음이 이렇게 잘 맞았으니 잘 됐네요. 마침 남편이 안 한다고 버티고 있어서 골치였는데 어머님이 좀 설득해 주세요. 뭐? 이혼? 너 지금 이혼한다고 했니? 아니, 왜? 왜 이혼하는데?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제가 또 말씀드릴 할 게 있는데요. 지금 사시는 곳 곧 전세 만기잖아요. 근데 그거 연장 안 했어요. 어제 집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2달 뒤에 만기니까 이사갈 준비도 하시고요. 그제서야 시모는 상황 파악이 된 건지 다급하게 절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런 시모의 태도가 진짜 웃겼어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이사라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안 된다. 절대 안 돼. 아까 그러셨잖아요. 4억 못 빌려오면 이혼하는 줄 알라고. 저 그 4억 못 빌려요. 그리고 이혼도 할 겁니다. 이제 이혼할 거고 남인데 제가 도울 필요 없지 않겠어요? 예. 갑자기 너 왜 그러니? 내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어? 그냥 농담 삼아서 해본 소리라고. 안 그래도 네가 하도 요즘 좀 거만해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해본 소리야. 거만해요? 어머님, 거만이란 단어는 여기서 쓰는 단어가 아니죠. 제가 한번 읊어드려요? 결혼할 때 신혼집 누가 해줬을까요? 저희 아빠가 해줬죠? 어머님네 지금 사시는 집은요? 저희 아빠가 해줬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식당 기구들 누가 바꿔줬나요? 바로 제가 바꿔드렸죠? 남편은 돈 달라 하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전화도 안 받는 걸 제가 며느리라고 그래도 지금껏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어머님이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무슨 자선 사과도 아니고 왜 그 돈을 빌려줍니까? 그 돈 빌려주면 뭐 담보 걸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신혼집이야 남자가 꼭 해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니네 집은 잘 살잖니. 그럼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꼭 그렇게 냉정하게 그래야 되겠니? 사돈이 또 인자하시고 능력도 좋으시고 착하고 그렇다고 내가 주변에 얼마나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끝까지 자기 항변만 하는 시모의 말을 들으면서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물론 시모가 한 말처럼 시모는 정말로 주변에 저희 아빠 얘기를 진짜 자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을 한 이유는 본인이 기세등등하기 위해서였지 결코 저희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전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찰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로 전 시모에게 따졌습니다. 저희 아빠 칭찬이요? 어머님 어깨 한번 우쭐하시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시고요? 지금까지 저희 아빠 등에 업고 주변에 자랑거 다니시면서 덕보는 거 저 그동안은 모른 척 넘어갔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젠 염치 없이 바라기만 하는 집안과는 연 끊겠습니다. 잘난 아드님 다시 데리고 가시고 아드님 덕보면서 사세요 그럼. 예,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전 그냥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리 뻔뻔하고 염치가 없을 수가 있는지 그동안 그래도 참아왔던 게 이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사람이 참 냉정해지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전셋집도 만기가 되면서 시댁은 결국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 이사 가는데 남편이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아세요? 보통 자기가 변호사고 돈벌이도 좀 있으니 도와줄 법도 한데 진짜 딱 5천만 원만 도와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후회한다며 남편이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당신한테 스트레스 주는지 몰랐어. 엄마가 하도 당신한테 잘한다 잘한다 하길래 잘해주는 줄 알았지. 진짜 미안해. 됐어. 이미 끝난 얘기 그만하고 당신의 집은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 난 이제 남이고 관여할 바가 없으니까. 진짜 내가 당신이랑 만나고서 다 잊고 살았어. 내 유일한 단점이 우리 집안이라는 거. 형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제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 없었는데 다 당신 도움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걸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이상 당신한테 무슨 염치로 이혼하지 말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남편의 시모가 저한테 4억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부터 이혼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남편이 크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다닌 것도 아니고 무슨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거든요. 단지 성격 차이였지만 시댁 일까지 더해지니 도저히 이걸 감당하고 살아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이 결정되고서 시모한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적도 있었답니다. 애미야, 나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정말 니들이 이혼한 거니?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정말 미안하고 내 욕심이 과했다. 네가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이미 끝난 일이에요. 남편과 이제 남남이고요. 더 이상 전화 받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혜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신 귀찮게 안 하마. 그렇게 시모는 끝까지 울며 불며 절 붙잡았지만 전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이혼을 하고서 전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살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그래도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고 애들과도 면접 교섭권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빠 자리인 충실하게 잘 지키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종종 전 남편에게 시댁 소식을 듣곤 하는데 결국 전 시숙은 파혼을 했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멀쩡한 집안 처자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성격도 좋지 않은 전 시숙과 결혼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동안 전 시숙도 자기 성격을 꽁꽁 숨기고 있다가 결국 다 들통이나 파혼을 당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 시댁은 낡은 빌라 전세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사실 저희 집에선 처음에 제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좀 마음 아파하시긴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딸이 이혼을 한다는데 반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는 제 선택을 존중해주고 절 응원해 주십니다.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부모님이 아이들을 하원에서 봐주시는데 그때마다 제 어깨를 많이 토닥여 주세요. 주희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일하느라 힘들지? 고생 많았다. 밥은 저녁은 먹고 가. 애들은 저녁 다 챙겨 먹었어. 그래,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니. 아니야, 엄마. 엄마랑 아빠가 고생이지 뭐. 애들 보는 게 쉽나? 미안해. 내가 여력이 되면 애들 내가 다 책임지고 엄마 아빠 손 안 빌릴 텐데. 아니야. 아이 엄마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우리 딸은 엄마가 지켜야지. 내가 앞으로 더 웃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도 마찬가지다. 우리 딸 힘들 때 누구보다 힘이 되어줘야지. 우리 손주들 보는 거 하나도 안 힘들다. 우리 딸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부모님께선 누구보다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시고 계시답니다. 지금도 전 애들 키우면서 직장에 잘 다니고 있고 저희 엄마가 아이들 어린이집도 데려다 주시고 잘 돌봐주고 계세요. 아빠 여동생 역시 제 든든한 지원자로 응원해주고 있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실 사람의 욕심이 너무 과하면 탈이 난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그전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잘 표현했던 시댁 식구들도 결국 욕심을 부렸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 만약에 제가 냉정하게 끊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아마 제가 그 욕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베풀 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하지만 그게 참 당연하지 않다는 게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네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회가 더 냉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도움을 받고서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 그런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다시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보단 우리 모두가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